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서는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조금 얘기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만 프롤로그 위기의 대한민국 근대화의 후퇴.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 통상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 밖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드문 성취를 이룩한 나라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때도 그 기치가 그랬었고, 그리고 통상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대화를 일으켰다. 근대화 성취, 그리고 근대화 혁명을 내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이제 남은 것은 근대화를 넘어서 더 나아가는, 더 도약하는 이제 선진화의 길로 더 뻗어나가는, 미래를 향해서 더 뻗어나가는 것으로만 가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겪으면서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그 앞에 탄핵 난동부터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까? 새로운 특권층이, 이놈들이, 민주파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특권층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명백하게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수파 진영, 정치적으로 국힘당으로 지금 제도권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국힘당, 참 한심합니다. 문제도 많고 비판하고 지적할 거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더불당 이쪽하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이나 최소한도의 이 국힘당 쪽 이쪽에 사람들, 그 이전에 뭐 정당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러지 않았습니까? 알량한 위선적인 체면이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쪽은 그렇지가 않죠. 이들 세력들은 아예 그러니까 안면 몰수, 얼굴에 철판 깐 정도 안면 몰수하고 달려드는 거죠. 저는 악령이라고 얘기, 악귀 같은, 본래 그랬던 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늘 지적을 했었는데 딱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뭘 추구를 했습니까? 특권층, 자신들 세력을 특권층화 시켜나가는 것들 미친 듯이 몰두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돈을 도적질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범죄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념도 이념이지만 더불당 이 무리들, 이 문제, 패거리들은 이념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적죄를 범한 것, 이런 부분들 단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조직입니다. 하는 짓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한 짓들 행태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담한 느낌, 그 행태들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목격해 나가면서, 목도해 나가면서 근대화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전히 한국이 마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경제성장은 급속하게 이루어내고 했었지만 통속적으로 비유하자면 내공이 정말 딸린다. 정치문화에서, 정신문화에서, 시민적 양식의 측면에서 이런 어떤 성숙이 딸리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온갖 무슨 대가리를 깨도 좋다라는 패거리들이 날뛰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사회에 근대화를 일으킨 그런 어떤 사회에, 그런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최초의 어떤 거슬러 올라서 십몇 년 전 어떤 활동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기치를 내걸었었습니다.
교양 있는 양식 있는 시민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그것을 해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양식을 갖춰나고 교양을 갖춰나만 열심히 해나가면 되리라는 생각을 끈기 있게 이렇게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무도하게 정말 흉악하게 이르리라고는 상상을 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적 측면에서 이걸 담담하게 예리하게 짚어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럴수록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재검토하고 재점검하고 담담하게 재무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근대화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쓰게 됐습니다. 이 목차에서 나와 있듯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근대화가 결국에는 후퇴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융합도 실패했고 그래서 새삼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이 가졌던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세계 문명사적인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보편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근대성의 뿌리와 근대화의 과제가 어떠했는가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쭉 보시면은 했지만 조선시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선시대 사실은 급속한 그 산업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근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급속했던 것만큼 뭐라고 잔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미처 극복하지 못하게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를 새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우리 약점이 뭐였는지 이런 걸 짚고 하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대목에 특히 보론에서도 짚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꼭 관심 갖고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예전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거는 이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상공을 너무나 경시하고 천시했던 그 문화가 너무 뿌리 깊고 오래됐다는 한때 정도전이라는 사람 물론 나름대로 주장할 게 있고 평가할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도전이 쓴 조선 왕조의 뭐랄까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경국전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상공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말짝이다. 그런데 빠지면 인간이 탐욕스러워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억제하고 억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분들 양심 있는 때로는 이제 조금 좌파적인 경향이시기도 했던 분들이 이런 바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자본주의 맹아 그러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참 연구하고 몰입을 하고 애를 쓰셨던 이제 좌우 이런 걸 떠나서 그 노력들 알고 있고 이해하고 그 문제의식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운데서 정말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분들은 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자본주의 맹아는 없었다. 조선시대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판 아시죠? 다 주판 교육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주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박물관을 새삼 찾아가서 사사지 뒤지고 막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서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짚어보시는 어떤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책을 준비하고 할 때 중국과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세력의 이 친중을 넘어서 거의 종중에 가까운 행태들을 이걸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국 중화문명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1대1로
그 다음에 중국몽 이러면서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은 박원순 시장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그따위로 쓸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박원순 씨가 이래 얘기를 했죠. 말 궁둥이에 파리가 말 궁둥이에 붙어 가듯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중국몽을 찬양을 하고 심지어 대국 소국 운운을 하면서 동참해서 같이 따라가겠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화도 회군 때 이성계가 고려를 뒤집어 엎고 조선을 개국하게 된 그때 소위 뭡니까? 그러니까 만주 요동정벌론 그때 때문 아닙니까? 그때 그랬었죠. 위화도 회군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소국이 대국을 칠 수 없다. 문재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뭐냐, 이런 조선시대로 복귀시키고 있는 듯한, 우리가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몽 그리고 1대1로라는 것은 스스로도 이야기라서 이 책에서도 자세히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국의 야심입니다. 패권 야심입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해보겠다, 행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중국이 좀 행세를 하고 성취를 이룩한 것처럼 보이고 미국은 끝났고 뭐 중국의 시대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만에 뿐만 아니라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세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근대 문명의 성취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오늘날 서구 문명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서구 문명 아닙니다. 근대 문명은 서구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보편 문명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전에 일본도 한때 서구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더 이상 서구화의 문제, 어떤 걸 추종하고 따라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문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원래 문명은 퍼져나가고 섞이고 그게 더 보태지고 다시 원천이 됐던 그쪽으로도 역으로 재수입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문명은 더욱더 높아지고 성장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근대 문명이 시작이 되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퍼져나가고 하면서 정말 부정적인 나쁜 모습으로도 불편함으로도 물론 그렇게 조를 했어야 됐습니다.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가 행세를 하고 휩쓸어 나가면서 그 이전에 전근대적인 후진국가들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힘과 만나면서 근대화를 했어야 됐죠. 서구화였고 그리고 저항도 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21세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신세대가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전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구화가 어떻고 서구 제국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보편 문명입니다. 다 함께 갖는, 그리고 역으로 다른 곳에서 성숙되고, 적어도 저는 조금 자부심을 갖는다라면 이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부족하지만 한국의 정신문화적 성숙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일부에서 비아냥거림과는 달리 K-POP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들, 나름대로 K-문화 알려주고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이 호흡을 합니다. 서구인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그리고 더 많은 이런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정신문화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인문적인 부분에서도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과학기술에서의 특허 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오만한 보편 문명을 갖게 됐다. 이런 성취를 갖게 됐다. 이걸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나왔던 이런 어떤 저는 장엄하다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가치관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근대적 가치관이 서구에서 서양이 그런 것을 낳고 성장에 성숙해 들어가고 퍼져나가고 사실은 중국도 그걸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런데 중국은 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지금 급하게 힘을 행사하는 야심에 불타오르면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소중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소중히 하자. 독립과 근대화, 독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문재인이가 특히 그렇죠. 독립문 앞에서 3.1절 행사하다고요. 독립문이 그런 겁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편견에 편향에 사로잡히면은 최소한도의 합리적 의심도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독립문이 반일 독립운동의 상징이면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나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독립문은 반일의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고스란히 보존이 됐고 참으로 문화사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던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먼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독립문은 반중에 중화 종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이런 상징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뭐였었는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정착이 되고 일반화된 개념이었습니다만 근대화였습니다. 근대화. 이 근대화, 그렇지 않은 전근대적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는 많이 알려지고 했습니다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도 그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었고 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러니까 양반층이, 모든 살인층들이 나쁘다 어쩌다 이런 식의 참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고 성취도 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그러니까 앞서 나갔던 근대 문명의 성취를 이뤄가고 앞서 나갔던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보편화 일반화되어 있고 하지만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 70년대 다이어트라는 표현이 한국에 존재했습니까?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표현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이 찐 걸 비만을 우려 그런 거 없어. 다 배고팠습니다. 다 보릿고개. 늘 굶주림은 일상화되고 물론 적응하면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런 속에서도 뭐 다 그러려니 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게 괜찮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북한 사람들 사진이라도 영상으로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김정은 돼지 새끼 아마 한반도의 최고 살찐 금돼지 새끼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25 때 나라를 거슬러 올라가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해내지 못했다라면 6.25 때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오라 북으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따위 짓거리들 바로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들을 제동 차단시키는 것들을 해내지 못했다라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70년대
들어가서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후보가 붙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충당공원 연설, 그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신화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그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종의 시대가 성군의 시대였다라는 것은 경부 고속도로도 없고 울산 공업단지도 없어도 산천지를 무명 배우만 입고 다녀도 대군이 분배가 잘 됐기 때문에 성군의 시대라고 칭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다시 없애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공업단지 다 부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하는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커녕 포항제철도 조선회사도 세계 1위급에 올라가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대로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이런 우리 역사가 세계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흐름에 함께 갔던 치열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순한 사람들이 있고 불순한 공작에 놀아난 것도 있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이게 올바르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험하게 표현하면 철딱서니가 없었고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도 식견이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주제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게 없었던 겁니다. 문제없이. 그래서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만 가지고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독립이라든가 근대화 이런 부분들이 다 함의를 했던 것은 조금 제대로 된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선진국가들 거기에 참 오늘날과 같은 세계 10대 무역국가 3050 그룹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지구상에 딱 7개가 있습니다. 7개입니다. 한국이 그 7번째 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이런 성취를 이룩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낮고자 박정희 대통령을 무조건 비판하는 어떤 역사학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시킨 것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먹물 지식인들은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고 소위 그 정상배적인 어떤 뭐 정치적 출세를 노리는 사람들은 아쉽고 답답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년 살림이 나아졌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경제성장, 경제발전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거는 박정희의 공로가 아니라 국민들이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참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이 못 사는 거는 김일성이를 위시한 김가 일족들은 다 잘나고 위대한데 북한 인민들이 게을러 터지고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됐겠구나.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을 뿐 박정희라는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뒤집으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발상들을 이제 우리 부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산업화의 성취, 경제발전 이렇게만 지날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보편사적인 의미에서 보편 문명의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세계적 반열에 있는 모범적인 정말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마땅한 위대한 역사적 세계사적인 성취였다는 것들을 이제 널리 알리고 이야기가 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이런 어떤 이런 그러니까 한국이 이룩한 성취를 이 건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어떤 난행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또 공부를 하고 부족함이 많고 뒤늦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나오겠습니다. 국힘당 그리고 아까 김태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당 아직도 취임을 안 했죠. 시간이 참 이렇게 정말 야 이렇게 기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빨리 취임이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좀 하고 싶습니다만 참 기가 찹니다. 여전히 저 난동의 난행의 무리들을 제압을 하고 맞서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국힘당이라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 정권, 이 당, 이 사람들의 문제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좀 더 크고 넓게 봐야 되겠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길 바랍니다. 너무 잘못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싶으면은 저부터가 좀 세게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가졌던 문제의식으로 저의 직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식이 있는 교양 있는 시민이 바탕이 되어 좋은 나라가 된다. 이 부분들을 이 뜻도 이제 참참하게 해 나가겠다. 침착하게 담담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께도 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어떤 개념, 언어들, 이야기들이 널리 회자되고 하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더 우리 우파 진영 그리고 애국 진영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직접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내용적인 이런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애를 많이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